네, 월고 조성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가 선생이 비교적 노사모님 가운데 이른 세대로서, 선두에 속하는 세대로서 1824년생으로 27세인 1851년에 어떻게 진주 혹은 하동 출신의 젊은 학자가 전남 장성의 기후학계의 기정진 선생에게 집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51년 기정진 선생의 문인이 된 이후에 그 이듬해 1852년에 조성가 선생은 아버지를 모시고 하동의 회산리에서 월행리로 거처를 옮겼고,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학문에 매진을 합니다. 이분이 하동에서 사셨기 때문에 가장과 행장 등을 봐도 이때 이후로 대략 20-30년 동안, 그러니까 1883년에 성공감 감역이라는 벼슬에 제수가 되는데, 별다른 두드러진 활약상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무슨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는지는 이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마다 기정진 선생을 방문해서 학문적인 토론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앞에서 말했습니다만은 비교적 연배가 높고, 그리고 노사학파문인들 사이에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남 지역의 젊은 학자들을 기정진 선생의 문화로 이끄는 데 기여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진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최승민 선생도, 계남 최승민 선생도 조성가 선생의 영향에 의해서 기정진 선생의 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유학자로서 지방의 터전을 잡고 있는 유학자로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강학 활동이었죠. 정재규 선생도 마찬가지고 조성가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관원의 길로 접어들지 않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향토적인 성격을 가진 유학자라면 이게 당연한 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특히 조성가 선생은 그 하동 지역의 강학 활동에 학교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결함으로 생각을 해서 분서 강약을 제정해서 집안과 그 집안 인근의 어린 학동들을 모아서 봄, 가을로 강론을 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의 동쪽 시냇가에다가 취수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찾아오는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두 차례 만나서 서로 읍하고 서책을 강론하고 질의하고 난해한 것을 논변하고 향음주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런 절차들에 관한 조항들을 묶어서 분서 강역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취수정에 비치했다라는 기록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뚜렷한 행적은 없었지만 지역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강화 활동을 통해서 하동 지역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성장을 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훗날 성공감 감역에 임명되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감 감역에 임명되고 10년 뒤인 1893년이 되면 그때 당시 이제 향약에서는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약장이 되죠. 그리고 강학과 강론의 범위가 이제 영남 우도 노사 선생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단성과 합천 삼가까지 이제 넓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성의 신안사, 그리고 삼가의 관선당 등등에서도 강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두정의 장 선생을 개량했던 남계세원의 책임자가 돼서 강규를 정비하기도 했죠. 이런 와중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니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그래서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그 자신의 거처를 방장산의 석실이라는 뜻에서 방장석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행적이 당시에 저명했던 많은 유학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묘남, 최익현, 모연재, 송병순, 조성원, 최숙민, 정재기 등의 기우만 선생 등등이 지리산에 있는 조성가 선생을 찾고 방문해서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성가 선생은 일남일녀를 두었죠. 아드님인 조정규 선생이 일두 선생 집안하고 연결됐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이분은 의군부 도사를 지냈고 한 분 있는 따님은 조성가 선생인 문인인 권봉현이라는 분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간단한 쾌관 속에서 이제 정작 아직 언급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이분이 노사학파의 구성원으로서 기정진 선생의 최만년 저술 1878년이니까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그리고 외필 논쟁이라는 거대한 학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외필의 저술을 자극했고 그로 인한 학술적인 논란에서 노사 선생의 학술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을 아마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1878년은 기정진 선생이 81세 되던 해였고 27세의 나이로 기정진 선생의 문인이 되었던 조성가 선생도 55이었던 나이가 5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8년? 27, 8년이죠. 그래서 거의 30여 년 정도를 기정진 선생의 문인으로 지내고 기정진 선생의 학문적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해 여름, 아마 늦여름 부분이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어떤 유학자가 조성가 선생에게 율곡 이의 성리학에 대한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간단치가 않은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분은 아마 영남유림의 퇴계학파의 학맥하고 조금 가깝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조성가 선생에게 물었던 것은 퇴계학파가 율곡 이 선생의 문묘종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논변 가운데 하나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 논변이 뭐냐 그러면 율곡 이 선생의 성리학은 리가 아니라 기를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이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저희들이 주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성가 선생이 만난 비판이 뭐였냐 그러면 율곡 선생의 철학 성리학적인 특징은 주기적이다. 그리고 그 주기적이다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유학사에서 널리 알려진 율곡 이 선생하고 우계 성운 선생의 인심도심 논변을 주고받는 편지 가운데 율곡 선생이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성리학에서는 이제 이와 기의 관계에 관한 그 고전적인 수로고 주렴계의 태극도설을 풀이하는 주희, 주자의 태극도설 해하고 태극도설 해 부분을 설명하는 주자어류에 나오는 이제 표현들에서 이제 기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태극하고 음양 그리고 동정 그리고 태극의 동정과 리와 기의 관계를 설명하는 소승지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리가 기를 타는 기틀이다 라는 편에서 소승지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소승지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원고가 틀려가지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말하면서 율곡 선생이 이런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음양의 움직임과 고요함이라는 것은 그 다음이 문제죠. 음양동정, 그 기, 차이, 그 기틀이 저절로 그런 것이지 비유사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이제 가로치면 따로 있지 않다. 저희들이 줄여서 7자로 기자의 비유사지라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의 비유사지라는 표현을 근거로 율곡선생의 성리학이 주기적이다 라는 비판을 조성가 선생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조성가 선생이 기정진 선생에게 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정진 선생은 강력한 리중심적인 성리학 이론 체계를 재구축하신 분인데, 그 관점에서 보자면 기정진 선생이 학술적 연원으로 삼고 있는 율곡 이 선생이 주기적이다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성가 선생도 즉각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학자의 비판을 반박을 합니다. 반박을 하면서 이분이 독특한 표현을 써요. 그 전에 잘 나오지 않던 표현을. 근데 아마 기정진 선생의 성리학적인 입장을 염두에 두고 썼겠지요. 그래서 그게 사지연, 기자의 비유사지는 표면적인 어휘고 그 관계는 사실 리가 기를 그렇게 시키는 관계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논변을 펼칩니다. 이 논변을 펼치고서 그 익명의 유학자의 비판하고 자신의 대답을 스승인 기정진 선생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결국 기정진 선생의 연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1878년 8월 조목에 외피를 작성해서 문인 조성가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기록이 그 외필 자체하고 좀 어긋나요. 나중에 이제. 왜냐하면 외필 자체, 외필 본문을 보면 직교 때문에, 조직교, 조성가 때문에 외필을 쓰기는 했지만 내용이 우려가 돼서 조성가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연보에는 보여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이제 8월 조목에. 그래서 이 사이에 조금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그렇게 약간 좀 부정확하다, 자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성가 선생의 편지를 보면, 조성가 선생의 편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편지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편지에서 묻고 있는 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나누면 두 가지인데 사실은 하나예요. 그 질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거죠. 율곡 선생이 주기론의 폐단을 열어젖혔다. 주기론이라는 폐단이 율곡 선생한테 시작되었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깊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율곡 선생을 이를 주기론자로 간주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간주하는 근거는 뭐냐? 앞에 말했던 기자의와 비유사지라는 7글자 때문이다. 이걸 율곡 선생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기자의 비유사지라는 7글자로 율곡 선생과 율곡 학파를 주기론으로 판정하는 것이 퇴계학파의 율곡 학파에 대한 오래된 학술적인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성가 선생에게 율곡 선생의 학설을 비판했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그때 당시도 벌써 한 200년 넘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조선유학사의 전형적인 어떤 비판 하나를 상기시킨 겁니다. 이게 왜 오래된 거냐 그러면 이게 이미 1650년에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1650년경에 효종 초기에 율곡 선생하고 성원 선생은 문묘에 종사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영남 유생들이 약 900명이 연명상소를 하는데, 그 연명상소에서 율곡 선생하고 우계 성원 선생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율곡 선생이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심해가지고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잠깐 금강산에 절에 1년 들어갔다 온 거. 이단인 불교의 학문에 물든 사람을 어떻게 유학자의 전당에 만신전에 올릴 수가 있느냐, 또 이게 또 하나였죠. 자, 어쨌든 그래서 조성가 선생에게 나타난 비판은 거의 230년 전에 나타난 거였기 때문에 뭐 별반 새로운 것이라는 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필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는 거죠. 230년 전에 나타난 것에 대한 조선가성의 편지가 아니고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고 실제 이유는 조선 유학사에서 아주 오래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철학적 해석 차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가 선생의 이 편지가 기정진 선생에게 외부의 저술을 자극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조선가 선생의 편지에 담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과는 이렇게 됩니다. 조선가 선생은 율곡 이 선생을, 기정진 선생을 따라서 율곡 이 선생을 옹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율곡 선생의 말을 재해석을 하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기자의 기틀이 본래 그렇다라는 말은 리와 상관없는 기회운동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이유와 까닭이라는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기회운동이 리와 연결돼야 된다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선가성이 여기까지 생각한 것은 성리학을 이중심적으로 구축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조선가성의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게 기정진 선생의 평생에 걸친 성리학적인 문제의식을 건드리죠. 다시 말하자면 기회운동에 개입하는 리의 방식을 리의 사지연이다. 리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도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 말을 만들고 나서 조금 의문스러웠던지 이걸 기정진한테 물어보죠. 원래 기자의와 비유사지의 문제를 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리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기불상리라는 것을 전제하는 주자학이나 그 주자학적 전제를 따르는 성리학자로서 율곡학파의 기본적인 입장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율곡 선생은 이기불상리를 전제한 다음에 리와 기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적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소이연이라는 리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한 조선가 선생은 이 선생이 주기론에 선하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소이연이라는 표현을 하나를 더 붙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지연이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외피를 보면 벌써 첫 문단에서 조선가 선생이 사용했던 사지연이라는 어휘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낱말을 기정진 선생이 사용합니다. 그게 천명사지연이라는 표현이에요. 조선가 선생은 리사지연이라고 표현했고 기정진 선생은 천명사지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리와 천명은 사실 상통하는 개념이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은 사지연이라는 이해 방식을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곡 선생보다 훨씬 더 성리학적으로 리 쪽으로 치우친 해석이죠.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이 선생은 기운동의 소위 원인 까닭으로서 이 개념을 주장하는 반면에 조선가 선생하고 기정진 선생은 기운동의 사지연으로서 리와 천명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기정진 선생은 조선가 선생의 편지에서 자극받은 외피를 통해서 이 선생의 진술인 기자의 비유사지를 리의 사지연의 관점에서 해석하자 라고 도장을 찍고 있는데 이미 이런 생각의 선화가 조선가 선생의 편지에 나타나고 다시 그 조선가 선생이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기정진 선생에게 그런 성리학적 견해를 습득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조선가 선생은 기정진 선생의 철학적인 문제의식을 자극해가지고 이 선생의 이 개념에 대한 이해 소이연의 소이연지고에서 사지연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기자의 비유사지를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정진 선생이 택한 말은 율곡 선생의 기자의 비유사지에 대한 일단 수정주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고지고대로 해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기자의 비유사지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래서 외필은 기자의 비유사지라는 구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정진 선생의 사유에서는 자연스러웠는데 기호학파의 이른바 이제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이 선생의 기자의 비유사지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율곡학파 내부에서 기호학파 내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외필 논쟁이라고 부르는 제가 외필 논쟁이라고 부르는 논쟁의 시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1902년 1878년 가을하고 겨울 사이에 외필이 나타났는데 이게 한동안 잠복기를 거치고 노사학파 내부에서만 알려져 있다가 노사선생 자신도 외필이 그렇게 바깥으로 알려지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1년 뒤에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바깥으로 알릴 기회도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2년 단성의 신안정사에서 노사집의 세 번째 판본을 중간하는 과정에서 그 노사집 전체의 내용이 영남 노론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권봉이와 권명희, 최동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제학파하고 연제학파에까지 알려지게 되죠. 기호학맥의 이제 다른 학파에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파들에서 이 저수라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곡 성리학의 기존 이해 방식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논란으로 비화가 되죠. 조성가 선생은 비록 1904년 돌아가실 때까지 기정진 선생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사학파의 학술적인 입장을 옹호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외필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발언들은 언제까지 나타나느냐 그러면 1941년까지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 보자면 조성가 선생의 문제제기가 없었더라도 기정진 선생의 철학적 문제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조성가 선생이 자극이 없었더라면 특히 리의 사지연이라는 용어를 표현하고 같은 자극이 없었더라면 기정진 선생이 굳이 외필을 써가지고 자신의 평생의 철학적인 문제의식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쉽사리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 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정진 선생은 외필에서 자기 자신이 말했듯이 80년 동안 이 문제하고 관련된 다시 말하자면 율곡 선생의 성리학적 진술을 보다 강한 이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지향점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품고만 있으면서 입을 열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하지 않았으면 박광래 교수님이 조선 성리학의 여러 논쟁에 있어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성리학적 논쟁이다 라고 부르고 제가 외필 논쟁이라고 불렀던 이것은 어쩌면 나타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조성가 선생은 노사학파의 철학적인 입장을 명료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죠. 결국 조성가 선생은 노사학파의 영남우도, 노사학파 전체를 통해서도 상당히 이른 연배에 속하는 분이었고 특히 영남우도 지역에서는 가장 그 연장자 축에 속했고 호남과 경남, 영남우도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냈고 경남 하동 진주라는 그 지역의 성격상, 활동 지역의 성격상 호남과 경남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고 외필의 저수를 자극해서 기정진 선생 성리학의 독창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데 기여를 했고 또 아시는 것처럼 기정진 선생의 사후에는 행장을 저술해서 대표적인 문인으로서 스승의 이력을 정리하는 노사학파의 주요 인물로 활동했고 또한 1902년에 단성의 신안정사에서 노사집의 중간본을 발간하는 데도 기여했다라는 등등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성가 선생의 노사학파 내부에서의 학술적인 위상은 훗날 담대원을 고산서원으로 변경하면서
제자 문인 집단 속에서 대표적인 분을 함께 배양하려고 했을 때 영남 우도 지역의 문인으로서는 정재규 선생과 조성가 선생이 함께 배양되었다는 사실이 노사학파 내부에서 조성가 선생의 학술적인 위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노사학파 연원록을 통해서 보면 기정진 선생의 직전 제자고는 약 594명, 600명 정도인데 사실 영남 우도 지역을 아울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은 전남, 전북, 광주 지역으로 565명, 그러니까 95% 정도입니다. 경남 지역의 직전 제자는 23명이니까 직전 제자군에서는 사실 한 3.88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경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제전 그 다음을 가더라도 광주, 전남, 전북이 90% 이상인 건 확실하지만 이례적인 현상 하나는 경상 우도 지역의 경우에 직전 제자가 23명에 불과하지만 제전 제자가 249명, 3전 제자가 300명 등등이랍니다. 사전 제자의 경우에는 노사선생 연원록이 만들어지는 1961년의 시점에서 거의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때문인지 2명밖에 실렸지 않은데 아마 경남 우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인록과 같은 연관된 자료들을 참조하게 되면 아마 그 인원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의 직전 제자군에서 249명으로 확장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남 지역 노사학파 직전 제자군들이 강학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박광래 선생의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성가 선생이나 정재규 선생 같은 분이 강학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재규 선생의 경우에서 밝혀집니다. 활발한 강해 활동, 회계 강의나 정산 강의를 통해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는 학술적인 입장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인간적이든 학술적이든 내부적인 결속을 다니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정진의 직전 문인군 중에서 특히 영남 우도 지역의 문인들은 학문적 일체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기정진 선생이 조성가 선생에게 80년간 입학해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성가 선생의 질문을 계기로 외필로 저술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노문 3자라고 하는 김석규, 정재규, 정의림 선생에게 외필뿐만 아니라 또 학파 바깥으로 보여주지 남양 사이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학술적 특징을 드러내주고 이것을 계승하라라는 유지를 남긴 것 등등등, 과 그 후학 조성가 선생이나 정재규 선생의 후학들의 노력을 보면 노사학파가 기정진 선생의 학설을 계승하는 그 학문적 일체감과 공동체의식이 다른 학파를 압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학문적 동질성이 노사학파 문인들의 학문적인 일체감뿐만 아니라 학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반이었고, 특히 영남 우도 지역에서 이런 게 두드러졌는데 우리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조성가 선생을 꼽을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노사학파 직전 문인 문집 해제를 하면서 조성가 선생의 월구 문집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강의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원고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조성가 선생의 대충의 문집의 구조가 어떻고 어떤 글이 실렸는가 정도를 간략하게 간취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시간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의 순서를 착각을 해가지고 정재규 선생의 강의를 먼저 녹화를 하고 조성가 선생의 강의를 뒤에 녹화를 하게 돼가지고 다음에 정재규 선생 강의 녹화된 영상을 볼 때 3회의 원고인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보시게 되더라도 그 내용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